곰브리지 서양미술사 제19장에 있는 내용이고요. 종교개혁의 영향으로 변화된 바로크 회화를 다뤄보겠습니다. 바로크 미술 시대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베네치아에서 빛과 어둠의 대비가 등장을 했죠. 여기다가 역동적인 형태를 포착한 것, 이런 걸 바로크 미술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고요. 바로크 미술의 시작 지점은 로마다. 최초의 바로크 미술가는 카라바조라고 흔히 불립니다. 바로크라는 것은 미술의 모든 장르와 하나의 시대를 한꺼번에 포함하는 마지막 양식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이전까지, 이 바로크 시대 이전까지는 중세 예술, 또 르네상스 예술, 바로크 예술, 이렇게 하나의 시대를 하나의 사조로 부를 수 있었어요. 근데 이 바로크 시대가 끝나면 18세기에는 무슨 사조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각 지역에 또는 화가마다 각자의 사조를 갖고 가는 시대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크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들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미켈란젤로 디 카라바지오, 안토니오 카라치, 폴 루벤스, 아르테미시아 젠틀레스키, 안토니 반다이크, 벨라스케스다. 이 중에서 루벤스는 플랑드르 사람이고요. 벨라스케스는 에스파냐 사람이죠. 나머지는 다 이탈리아 지역 출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카라바지오 앞서서 등장했던 인물이 안니발레 카라치입니다. 이 사람도 종교개혁 이후에 등장했던 사람이고요. 이 종교화를 어떻게 하면 잘 표현할 것인가 중점을 두었던 화가였죠. 여기 동정녀 성모 마리아의 승천이라는 그림이 있죠. 이 그림 보면 어느 지역이 생각나세요? 전형적인 베네치아 화풍을 갖고 있죠. 색깔이 아주 강렬하죠. 성모가 입고 있는 붉은색 옷, 그리고 파란색 옷, 이것이 베네치아식 화풍,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올수록 빛이 중심에 모여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북부 이탈리아에서 성행했던 그런 예술 사조를 할 수 있고요. 그 옆에 구어바디스 도미네라고 하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베드로의 순교를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이죠. 전형적으로 종교와의 영향을 많이 작품에 녹여냈던 안니발레 카라치였습니다. 17세기 비평가 지오바니 벨로리라는 사람은 이렇게 카라치에 대해서 평했다고 합니다. 카라치는 이탈리아 화가의 귀감이다. 왜 귀감일까요? 그림도 잘 그리지만 신심이 탁월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크 예술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건 종교적 정신입니다. 북유럽에서 신교가 막 등장을 하고 각국이 치열하게 종교 전쟁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럴 때 로마 카톨릭 지역에서 교황을 중심으로 지역의 군주들이 이런 신심이 가득한 예술품들을 후원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조가 등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예술은 항상 예술가도 있지만 그 예술을 사주는 주문자 역할도 굉장히 컸다고 하는 거, 이거를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바로크가 생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종교적 영향이 이렇게 강력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의 그림이 가장 인정받고 주문이 많이 갔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 사조가 결정이 되는 거죠. 이때 가장 인기 있었던 예술가가 카라바지오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의 이름도 미켈란젤로였어요. 그런데 앞에 신으로 불렸던 인물 있잖아요. 우리가 아는 미켈란젤로. 이 사람과 이름이 같다 보니까 이 사람은 카라바지오라는 별명으로 불렸죠. 카라바지오는 이탈리아 북부의 작은 마을이었어요. 그 마을 이름으로 이 사람의 별명을 부른 겁니다. 요 앞 시대는 어땠죠? 중세와 근대 르네상스 때까지는 성인들을 이상화했죠. 그리고 성인의 후광을 그렸고 멋있게 그리려고 많이 했었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는 뭔가 정말로 최고의 성인이니까, 신이니까 신처럼 그려야 되고, 그 밑에 여러 사도들 이 사도들도 거의 이상화하던 모습을 그리는 게 그 앞 시대였다면, 카라바지오는 이렇게 종교가 중요한 시대에 등장인물들을 상당히 현실적으로 그렸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의심하는 토마예요. 예수가 부활해서 제자들 앞에 나타났는데 제자들이 볼 때 이 사람 예수냐? 라고 의심했다는 거죠. 그 토마가 뭘 하죠? 옆구리에 이렇게 찔러봅니다. 찔러봤더니 상처가 있는 거예요. 맞다.
로마 병사에 의해서 옆구리 찔렸잖아요. 그거를 토마가 확인을 하는 거고요. 이 토마를 비롯한 성인들의 모습을 보세요. 대부분 머리가 벗어지고 주름살이 많고 그냥 늙고 가난한 노동자처럼 보이잖아요. 옷도 허름한 걸 입었고. 그러니까 상당히 현실적인 인물을 그렸다. 그리고 카라바지오의 그림의 특징은 뭐다? 검은 배경에 인물들의 빛이 나오게 하는. 그래서 명암의 대비가 강렬하다. 이게 카라바지오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이걸 딱 보면 아주 종교심이 샘솟게 하는 그런 영향을 주었다는 거죠. 원래 카라바지오는 뭐 어릴 적부터 그림 실력이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죠. 그래서 여기 병든 바쿠스의 그림은 그 자화상이라 그래요. 아주 특징이 있죠. 카라바지오의 그림은 아주 특징이 있죠. 배경은 까만 곳에 사람을 이렇게 그리는데 어떤 빛이 중심에 들어와서 그 사람의 모습을 정확하게 잘 표현하는 아주 강렬하게 보이는 색, 빛 이런 걸 잘 활용했던 화가라고 할 수 있죠. 여기 카라바지오의 그린 다윗 같은 게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그냥 보통 소년의 얼굴 한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은 이탈리아 전역을 떠돌았어요. 그러니까 주문을 받아서 일을 할 땐 하고 나머지는 뭐 여행을 많이 하고 여러 곳을 여행을 하면서 지역의 사제들한테 상당히 많은 그림 주문을 받습니다. 바울의 개종이라고 보면 바울이 다마스커스를 가다가 눈이 멀은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말 밑에 떨어져 있는 남자가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울이겠죠. 그리고 위에 천사가 있고 어떤 목소리를 들려주는 그런 장면 있죠. 상당히 움직임이 있는 그런 곳을 잘 포착을 해서 검은 배경과 사람 그리고 빛을 그리고 색상을 잘 그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베드로의 순교는 어떻죠? 베드로는 쿠오바데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해서 베드로가 피아가를 걷다가 주님을 만나고 다시 로마로 가가지고 순교를 하죠. 그래서 거꾸로 된 십자가에 매달리는데 그 장면을 잘 포착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넘버원 사제의 모습을 보면 후광도 없고 이상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나이 들고 머리가 벗어진 그냥 노인의 모습을 리얼하게 표현하되 요 순교의 순간을 정확하게 잘 잡아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교황과 사제들한테 상당히 인기가 많았던 화가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르테미시아 젠틸레스키라고 하는 여성 화가가 있습니다. 이 화가는 로마에서 태어나서 피렌체로 가기도 하고 로마에서 많이 활동을 했는데 카라치와 카라바지오에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사람의 몸을 아주 강렬한 색채로 잘 표현을 하고 있죠. 여기 수산나와 두 장로의 모습이 있는데 이 젠틀레스키는 17세 때 아버지의 친구한테서 강간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학대받은 여인의 모습을 상당히 잘 표현했고요. 많은 그림이 고통받는 여성을 그리기로 유명합니다. 그 대신 일반 사람들을 그리면 그림이 안 팔릴 거 아니에요. 주문자도 당연히 그런 걸 원하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신화나 성서에 등장하는 강력하지만 고통받는 여인의 모습을 많이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젠틀레스키가 그린 것 중에 아주 유명한 작품은 여기 홀로페르네스와 유디트라고 하는 거죠. 유디트라고 하는 여인이 있죠. 이건 외경에 등장하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에만 있고 개신교에는 없는 성경이죠. 여기 보면 유디트라고 하는 여인이 홀로페르스네스라고 하는 아시리아 장수를 끌어들여 가지고 목을 자르는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외경에 실려 있는데 그 장면을 표현한 겁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면 카라바지오가 그린 똑같은 장면의 그림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주인공 유디트의 모습을 보세요. 젠틀레스키가 그린 유디트는 아주 주도적이죠. 주도적으로 칼을 잡고 자르는 그 장면 있고 카라바지오가 그린 거는 되게 연약한 소녀의 모습이죠. 그래서 강렬한 힘을 가진 여인의 모습이냐 아니면 연약하고 순해 보이는 여인의 모습이냐 이 여성 작가가 그린 것과 이 남성 작가가 그린 게 이제 차이가 좀 있죠. 화풍은 비슷해 보이죠. 검은 배경에 강렬한 빛을 활용해서 이 사람들을 표현하는 거
이런 방식은 비슷해 보인다. 그러니까 젠틀레스키가 이 카라바지오 영향을 상당히 받았겠다. 이런 느낌을 갖게 하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니콜라 푸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푸생은 원래 프랑스 출신이죠. 그러다가 당시에 파리는 예술의 변방도시예요. 화가들이 별로 먹고 살기 어려운 그런 곳이었고, 그래서 로마에 유학을 오죠. 그래서 로마에서 그림 배우고 로마에서 활동을 하다가 루이 13세 궁정화가로 초빙돼서 그림을 그리긴 했는데 거기서 제대로 활동을 못하고 주로 로마에서 있었죠. 근데 그림을 보면 카라바주의 그림과는 상당히 다르죠. 어찌 보면 플랑드르의 그림처럼 배경도 많이 그리는 이런 모습을 가지죠. 이 시대에는 로마의 어떤 바로크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가진 화풍을 푸생은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전히 르네상스 형태를 갖고 있는, 그렇죠? 사람도 보면 좌측에 2명, 오른쪽에 2명 있고 뒤에 배경을 갖고 있는 이런 모습이라 할 수 있죠. 자, 플랑드르 지역으로 가봅니다. 자, 플랑드르 지역에서 최고의 화가는 파울 루벤스였습니다. 플랑드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지금의 벨기에 지역이에요. 벨기에 지역과 그 위에 네덜란드가 있잖아요. 근데 벨기에 지역은 로만 카톨릭이고요. 네덜란드는 신교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플랑드르에서 활동했던 화가들은 일거리가 많고 그 북쪽의 네덜란드 지역에 활동한 화가들은 일거리가 사라지는 이런 상황이 종교개혁 시절이에요. 그때 루벤스는 이 플랑드르 지역의 안트베르펜이라는 도시에서 활약을 합니다. 원래는 독일 지역의 뉘른베르크 출신인데 이쪽에 가서 이제 화가로서 활동을 했고 또 로마에 가가지고 카라바지오 같은 사람한테 배웠죠. 그러니까 플랑드르 특유의 다채로운 사물 표현, 그다음에 자연을 표현한 이런 기술, 그리고 로마에 가서 빛과 색채를 쓰는 기술, 또 이탈리아에서는 교회와 궁전을 장식한 거대한 작품들, 이런 기법들을 배워와요. 그러니까 이탈리아는 그런 큰 그림들이 많거든요. 아니면 벽화, 프레스코화 같은 게 큰 벽면에다가 거의 뭐 4m, 5m 이런 그림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게 이탈리아의 뭐 교황이나 뭐 사제, 그다음에 귀족들이 하는 작품 활동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루베스는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 방식을 플랑드르 지역에 적용을 해가지고 지역의 귀족과 사제들한테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되죠. 여기 보면 루벤스가 그린 십자가에서 올리심 이런 그림이죠. 이거는 3단 재단화라 그래요. 이걸 접을 수가 있고 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그렸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루벤스라고 하는 사람은 워낙 공부를 많이 했고 뛰어난 인문 지식이 있었고 라틴어도 굉장히 잘했다는 거예요. 화가가 이런 사람이 드문데 이런 실력이 있어가지고 각국의 군주와 사제들 간에 서로 통교가 가능했고 때로는 서로 평화협정을 맺도록 중간에 외교관 역할도 상당히 많이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파리에 가서 마리트 메디시스의 생애라고 하는 그림도 그려주고, 물론 다 주문받아 하는 거죠. 또 이사벨 클라라 에우헤니아 황녀, 이거는 에스파냐죠. 에스파냐 황녀의 이런 그림도 그려주고, 그러니까 국교 지역에서 루벤스는 각국을 다니면서 주문도 받고 그러면서 각국의 군주들 간에 서로 화해를 하도록 이런 역할도 굉장히 많이 했다라고 하는 거죠. 루벤스는 그림 실력도 물론 있었고 외교관 능력도 있었고 사교성도 있었고 기업을 운영하는 사장 역할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주문이 엄청나게 쏟아져요. 근데 혼자 다 할 수 없잖아요. 수주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자기가 개념 설계만 해가지고 스케치만 쫙 합니다. 그래서 그 스케치대로 제자들이 대작을 그리는 거죠. 이 사람이 그린 그림은 엄청나게 큰 게 많은데 자기는 조그맣게 스케치를 해가지고 제자는 주면 제대로 그리는 거의 뭐 그림 회사를 운영했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주문받은 것 중에는 뭐 역사화, 종교화, 풍경화, 인문화 등 각 분야의 작품을 엄청나게 많이 제작을 했고요. 루벤스 그림의 특징은 선이 힘차고 색채는 풍부하고 화려하다. 자, 색채가 풍부하고 화려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문자가 돈을 충분히 줘야 되겠죠. 그래야지 비싼 물감을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루벤스한테 엄청난 주문이 많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이탈리아식의 대작을 그릴 수 있었던 거죠. 구도도 웅대하게 그리고
야성적, 관능적 표현을 잘했다. 여기 파리스의 선택이라는 그림 있죠? 일리아드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이 장면인데, 이 파리스의 선택은 제가 알기에 4점인가가 있어요, 유럽에. 제가 본 건 요 내셔널 갤러리에 가서 본 건데, 프라도 미술관에도 있고요. 뭐, 4점이니까 여러 군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슷한 구도의 그림을 그려가지고 제자들이 비슷하게 또 그려서 여러 주문자한테 이제 제공을 한 거죠. 그리고 루벤스 그림의 특징은 그림을 잘 들여다보면 저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누구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파리스의 선택의 그림에도 보시면 여기 세 여인 있죠. 여인은 다 세 미인 여신들이죠. 맨 왼쪽에는 아테나 여신이고 중간에는 사라의 여신 아프로디테고 오른쪽에는 공작새가 있죠. 공작새의 주인공은 헤라고요. 오른쪽에 두 남자는 하나는 목동 파리스고 그 뒤에 빨간 망토를 갖고 있는 남자는 뱀이 있는 이런 쥐팽이가 있고 머리에 날개가 달잖아요. 이건 헤르메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루벤스의 그림 안에는 그 등장인물이 누구다라는 걸 알려주는 모티브들이 다 있어요. 그림을 좀 볼 줄 아는 사람들은 이거 딱 보면 아 루벤스의 그림은 요거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루벤스의 그림을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티치아노의 초상화, 틴토레토의 색상과 움직임. 티치아노는 초상을 아주 잘 그렸죠. 그리고 틴토레토는 강렬한 색상, 그리고 움직임 포착. 그리고 미첼란젤은 뭘 잘했죠? 근육. 그러니까 루벤스의 그림은 이 세 사람의 화풍을 모두 결합한 작품들을 만들어내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잉글랜드에서 활약한 루벤스의 제자 중에 한 사람, 가장 뛰어난 제자였던 사람이 안토니 반 다이크고요. 이 그림의 제목은 영국 국왕 찰스 1세예요. 영국 국왕 찰스 1세를 그려가지고 이 사람이 찰스 1세 궁정 화가가 되죠. 그림을 잘 보시면 전형적인 플랑드르풍 풍경화처럼 보이죠. 그리고 그 안에 인물, 그러니까 인물도 잘 그리지만 제 배경도 잘 그린. 그래서 궁정화가 됐겠죠. 그리고 왕이 굉장히 잘생겼죠. 표정도 아주 밝죠. 그래서 왕의 권위와 위엄을 묘사하는데 탁월한 기술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풍의 색상, 또 빛, 여기다가 플랑드르풍의 풍경, 세밀화 이런 것들이 결합된 이런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스페인으로 가보죠. 자, 스페인에서 바로크 시대에 이름을 날렸던 사람은 벨라스케스죠. 궁정화가였다. 펠리페 4세의 궁정화가로서 이름을 날렸던 인물이다. 그래서 말년에는 기사 자기까지 받았던 사람이고요. 이 집안의 초상화를 모두 그렸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초상화만 그리는 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도 그렸어요. 근데 다양한 사람들 그려도 돈이 안 되죠. 이 사람들한테 돈 받고 팔았을 리도 없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름대로의 예술혼이 있어서 이렇게 사람들을 그리는 작업을 한 거죠. 이걸 흔히 풍속화가라 그랬죠. 풍속화, 장르 페인팅이라고 부른다. 이 사람의 화풍을 보면 카라바지오나 티치아노한테 영향을 받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루벤스가 벨라스케스를 만났다 그래요. 궁정에 가가지고. 그래서 벨라스케스를 봤더니 상당히 재능이 뛰어나더라. 그래서 이 벨라스케스한테 로마로 여행을 한번 갔다 와라 라고 권했다는 겁니다. 로마에는 뛰어난 작품들이 많으니 보고 배워라. 그래서 이 사람도 로마로 유학을 갑니다. 휴가를 내고 유학을 가서 그 로마에 가가지고 이런 티치아노나 카라바지오의 그림을 보고 배워오고 그래서 자신의 원래 그림 화풍에다가 이탈리아의 구도, 색상, 빛의 처리 같은 것들을 이제 배워왔고요. 또 이 사람의 특징은 사람들을 그리는 풍속화가로서의 권위, 위치도 확보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세비야의 물장수. 이 시대에는 이런 걸 그리면 돈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린다는 건 상당히 생각이 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말하자면 위대한 그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과연 그림을 팔았을지 어떨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시에는 무조건 이렇게 궁정화가로서 월급을 받든지 아니면 누구의 주문을 받아서 그림을 그리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런 그림이 탄생했다는 건 이 작가의 어떤 나름대로 예술가로서의 자부심 같은 거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자, 풍속화가로서의 벨라스케스의 그림 보면 이렇습니다. 세바스찬 데 모라라고 하는 작품이죠. 여기 난쟁이 같죠? 난쟁이를 이제 그렸고요. 바탕에 검은 화면에 초상화풍에 그렸죠.
이거는 이게 카라바지오의 화풍이잖아요. 카라바지오보다는 조금 밝긴 하지만 카라바지오의 영향이 좀 있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실 잡는 여인들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탈리아풍의 구도를 잡았구나. 가운데 환한 저 무대 같은 극장 같은 곳이 있는데 빛이 있고 또 오른쪽에 흰 옷을 입은 여인이 있고 왼쪽에 또 여인이 있다. 좌우 대칭 구도를 갖고 있고 가운데 중심이 있다. 그래서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의 구도를 갖고 있으면서도 풍속화로서의 작품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다고 플랑드르풍은 또 아니죠. 예, 플랑드르풍과 이탈리아풍, 스페인풍이 상당히 많이 다르죠.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이런 지역에서는 이런 그림들을 주로 그렸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탈리아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벨라스케스의 대표작은 이거죠. 라스 메니냐스 시니어들이라고 하는 그림이죠. 이 그림도 전형적인 풍속화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거는 주문받아서 했을 테니까 궁정 화가로서의 역할로서 한 건데 좀 굉장히 그림이 특이한 거죠. 초상화도 아니면서 그렇다고 성화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 안에 그림에 들어있는 어떤 메시지가 뭘까라는 게 조금 헷갈리는 이런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운데 이 그림의 주인공을 보면 마르가리타 공주가 있고 또 화가 벨라스케스를 자신의 그림 속에 한가운데 딱 박아놓고 저 거울에 비친 펠리페 부부가 있고 그러니까 펠리페 부부가 이 그림 앞에 있다는 걸 암시하기도 하고요. 또 옆에는 난쟁이들을 그리기도 하고 아주 다양한 인물들을 이제 안에 박아놓는데 과연 화가는 이 그림 왜 그렸을까? 어떤 의도에서 그렸을까라고 하는 해석이 다양하게 등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하기 굉장히 난해한 거예요. 그리고 당시 사람들은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겠죠. 근데 시대가 흘러서 여러 화풍들을 비교해 보면 이 그림이 정말 획기적이다. 이 작가의 생각이 정말 독특하다라고 하는 게 느껴지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위대한 작품이 되는 거예요. 후대로 가면 이제 그런 해석들을 하게 마련인 거니까 당대 사람들은 전혀 이해를 못했을 거고요. 도대체 왜 이런 그림이 그렸을까? 아마 이 주문자조차도 이 그림을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펠리페 4세도 아마 깜짝 놀랐겠죠. 이 그림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화가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는 것. 화가는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을 텐데 이런 그림을 그렸다는 것.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위대한 작품으로 등장하게 되는 위대한 작품으로 인정받게 된 하나의 어떤 모티브, 계기 이런 거라고 할 수 있겠죠.